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날 처음 뵙습니다. 일요일날에 수업을 해서 제가 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좀 편한 복장으로 오셨나요? 예, 오늘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 좀 보자고요. 지난주에 금융론 일부 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일부 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융론에서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MBS를 발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저당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MBS가 발행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MBS 유형, MPTS, MBB, MPTB, CMO 비교하는 거 이런 거 했습니다. 자, 1번 질문. 주택저당시장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1차하고 2차로. 그럼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 공급되는 제1차 저당시장과 여기까지 옳은 말이네요. 금융기관에게 주택 대출 자금이 공급되는 2차 저당시장으로 구성된다. OX, O. 자, 1번 O입니다. 1번은 너무너무 옳은 말이고, 자, 1번 O. 2번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증가로, 여기 2번은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러면 은행은 현금을 확보했다. 유동성이 증가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차입 기회가 확대되어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한다. OX, O입니다. 30회 때 이거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 해서 그거 답으로 냈었습니다. 3번 MPTS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주택저당 채권 이체 증권인데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 없이 MPTS로 기억한다. MPTS가 나오면 G2XX, G 지분형, 투자자만 나오고, 그다음 X는 제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콜방어 초과담보가 없다. XX 그랬어요.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의 소유권 모두 다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방법으로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전부 다 투자자 나잖아. 투자자.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MBB 나왔습니다. 그럼 뭐요? 발행자. MBB는 발행자. 그럼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걸 저당권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저당권 소유권. 이 저당권 소유권을 소유권 생략하고 저당권 또는 저당권을 다른 말로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OX, X 누가 갖습니까? 발행자. MBB는 전부 다 발행자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MBB는 조기상환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MBB 발행자가 부담한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4번만 틀렸네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의 구조하고 그다음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그다음에는 자본금까지,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까지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이며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가 없다. OX, O. 자,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무실과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는 실체상 회사이다. OX, O. 여기서 상근 임직원은 전문 인력인데 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렇게. 그래서 2번 옳은 지문.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면 OX, X 설치할 수 없다. 본점만 있다. 왜?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여기는 옳은 말이죠. 여기는 옳은 말인데 이 부분이 틀렸죠.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면 틀렸습니다.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PF는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것이다. 미래 현금 흐름을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그다음에 부의 금융효과가 나오는데 이 부의 금융효과는 금융기관이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누리는 것이다? 사업주가 누리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인데 제한적 소구 금융도 가능하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고 비소구 금융이라면 그럼 사업이 부실화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사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곤란해진다. 사업주 장부에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쓰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은행 입장에서는
왜? 담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면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박, 사업이 성공하면 대박인데 사업이 실패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표현이 좀 거칠었으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쪽박이 찼다는 것을. 자, 이게 이제 PF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PF는 사업주나 건설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위탁 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관리한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게 전부라고. 여기 부수적으로 은행, 사업주, 건설회사, 시행사, 시공사가 여러 회사가 참가하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 자, 그럼 가자고요. 1번은 OX, 1번 OX, X. 오라고 하면 안 돼. 부의 금융효과 나왔잖아요. 이거는 맞아. 근데 여기 앞에 틀렸잖아요. 금융기관이라 뭐요? 사업주. 요걸 가지고 한 4번 정도 출제했던 것 같아요. PF가 한 8번 정도 출제했는데 그 중에서 4번이 여기였어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의 금융효과가 나오는데 사업주가 누리는 겁니까? 금융기관이 누리는 겁니까? 사업주가.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면 분양금,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OX, O입니다. 그 사업 자체의 자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내놔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옳은 지문.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X, 위탁 계좌를 통해서. 틀렸습니다. 4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OX, O. 이걸 다른 말로 부의 금융효과. 사업주가 돈을 실질적으로 쓰는데 사업주 장부에 부채라고 빌려왔다고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그래서 이 4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PF 안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배우셨는데 왜 여러분이 눈빛이 좀 안 좋냐면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요. 다른 것은 한 번씩, 2번씩 들었거든. 근데 PF는 처음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빛이. 자, 5번 갑니다.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가 곤란해진다. OX, O.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교수님 정답이 어디요? 1번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표시하는 거만요.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나 보네요. 가끔씩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랬군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감정평가로 갑시다. 감정평가 기초이론이 갔네요. 자, 1번. 이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 원칙 3가지 배웠잖아요. 원칙 3가지. 예? 시장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 그 다음에 개별 물건 평가. 이렇게 1번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입니까? 있습니까? O.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법 의사는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인가요? 옳은 지문. 2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준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조건, 이걸 감정평가 조건이라고요.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죠. 예외.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하게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OX, O.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3번 옳은 말.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역시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기준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나오면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2번째,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격조사 완료일. 그럼 이제 5번은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로. 여기까지 이제 옳은 지문이네요.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정에 나온 거야.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규칙 제9조 가면 기준 시점이란 가격조사 완료일 그래요. 가격조사. 그럼 감정평가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OX, X.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이야.
감정평가 완료일, 뭐 실지조사 완료일,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가격조사 완료일. 그래서 이 지문 OX, X. 가격조사 완료일. 감정평가를 완료한 날로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가격조사 완료일.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자, 가격이론으로 갑니다. 가격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 비교하는 거. 1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가격은 가치가 쓸모가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가액으로 표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OX, O. 2번 가치는 여러 개 있고 가격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은 이미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나요? 예. 예.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미래값. 가치는 현재값, 미래값. 가치. 가격은 과거값이에요. 이미 지불되어 버린 거고. 가치는 현재값입니까? 미래값입니까? 현재값.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3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효상유이. 이 중에서 이제 이전성을 양도 가능성이라고 하고 양도 가능성은 권리관계 이전성. 그러면 법적 개념으로 권리관계 이전성을 말한다. OX, O. 4번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포인트.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치계.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럼 여기서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준 이렇게 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시장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 그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자, 가치 재원칙으로 갑니다. 가치 재원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균형과 적합.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기억나시나요? 그럼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감가,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무슨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럼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 거. 내부 구성 요소, 엘리베이터, 뭐 복도, 계단, 층계, 화장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요인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능적 감가 요인, 과잉 설비, 과소 설비, 설계 불량처럼 설자가 나오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설자가 나오면 기능적 감가고 이 설자가 나오면 가격 재원칙으로 가면 균형의 원칙입니까? 적합의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주위 환경, 인근 지역과 관련됐다. 인근 환경과. 그럼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되는데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래서 경제적 감가 요인은 퇴 그랬잖아요. 퇴.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인근적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그러면 인근적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가 나오면 무슨 감가일까?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일까? 적합의 원칙.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저기 가치 재원칙 했던 거예요. 1번 부동산 가치는 늘 변동하는 가치 형성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으로 기준 시점과 관련된 것은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 옳은 지문입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근데 요즘은 내부를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구성 요소. 네, 균형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감정 평가할 때 경제적 감가에 근거가 된다. OX, X.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거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적합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주위 환경과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 이제 균형 나오니까 틀린 말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주위 환경이 중요한 거지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합의 원칙이란 주위 환경과 균형, 주위 환경과 적합. 여기 이 뒤에 균형이란 말은 주위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균형이니까 균형의 원칙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자리에 조화를 말을 써도 되고 적합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적 감가의 판단 근거가 된다. OX, X.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복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험 시간에 봤던 지문입니다. 복도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옳은 지문. 5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 간의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 합입니까?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합. 생산비 합으로 결정된다. OX, X, X.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그러면 기여도의 합이다. 또 하나는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따질 때 써먹는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말까 따질 때 써먹는 게 기여의 원칙이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설치했더니 엘리베이터 가격이 5억이 올라갔다면 설치하는 게 좋을 거고, 설치 비용은 1억인데 설치 후에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올라간다면 추가 투자로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써먹는 게 기여의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은 이렇게 외우자겠잖아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후 이렇게. 후는 뭐였습니까? 후행 분석. 그거 하면 되잖아요. 네. 자, 그럼 1번 지역 분석은 체유효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OX, X. 체유효용은 개별 분석에 쓰는 거야.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이라고.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틀렸습니다. 개별 분석은 체유효용. 그래서 1번 지문은 체유효용과 표준적 사용이 자리가 바뀐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지역 분석은 적합 원칙, 경제적 감가와 관련되고 개별 분석은 균형 원칙과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다. OX, O. 3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선행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다. OX, O. 4번 인근 지역 나왔습니다. 그럼 인근 지역이 나오면 세 가지. 대상분에 속하는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공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대상분에 속한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여기에 지금 계속 포인트를 삼아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 공유가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자, 됐어.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오늘 본구할 내용 감정평가 2입니다. 감정평가 1, 2로 나눠서 이제 오늘 2를 할 건데, 지난주 했던 것보다는 오늘이 어려운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끼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를 됐고, 오늘은 감정평가 방식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할 건데, 이 감정평가에서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라고.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럼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는데 이제 어려운데, 이제 이 부분이 이론도 어렵고 계산 문제도 어려운데, 지난주도 말했지만 주로 계산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법 제가 오늘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 어렵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했냐면, 자, 19회 때부터 해서요. 19회 때부터 해서 작년 32회 때까지, 그러면 한 13년 동안 출제 대응을 보면 이 거래사례비교법의 깊은 내용, 오늘 제가 설명할 건데 그 깊은 내용은 19회 때 출제하고 그 뒤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은 19회 이후에 깊은 내용이 출제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 거래사례비교법이 뭐냐? 개념은 물어봐. 개념은. 근데 깊은 내용은 19회 이후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19회 이후에 거래사례비교법은 아주 간단한 개념 물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계산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거래사례비교법은 이론적으로 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산 문제만 한 3번 냈다. 자, 이제 원가법으로 가죠. 원가법은 19회 때부터 해서 32회 때까지 이론적으로는 작년에 한 번 냈어. 작년에. 그럼 그동안은 계속 원가법의 개념,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만 낸단 말이에요. 수익하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하는법도 이 13년 동안에 수익하는법은 30회 때 한번 이론적으로 진하게 출제하고 계속 계산 문제만 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법이 이 감정평가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 세 가지는 13년 동안 이론적으로는 세 번 출제한 거야. 3번.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년 계산 문제가 나오죠. 원가법 열심히 오늘 이제 공부해보자고요. 공부하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산 문제가 턱 나오고 나면 허망합니다.
마찬가지 거래사례 비교법도 마찬가지고 수익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막 이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출제 패턴이 이론을 낸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 원가법 이론적으로 출제했고 공시지가 기준법 계산 문제, 수익하는 법 계산 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올해는 제 예상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두 문제를 계산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내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출제 패턴을 보면 이렇게 묶어서 계산 문제 잘 나오고 이렇게 묶어서 계산 문제를 잘 줘요. 그러니까 매년 두 문제 이상이 계산 문제인데 패턴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출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냈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수익하는 법. 그럼 올해는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원가법은 계산 문제 낼 거예요. 원가법이 계산 문제가 사실은 어려워요. 물론 다 어렵지만. 근데 원가법이 작년에 이론적으로 냈으니까 올해 또 이론은 아니고 나오면 계산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보고 여기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깊은 내용은 사실은 열심히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돼서 그동안 자주 출제됐던 거 보고 부동산 가격 공시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 쭉 한번 해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봤던 겁니다. 여기 이제 요 감정평가 방식. 필기노트 116쪽으로 가자고요. 필기노트 116쪽을 펴고 이제 보죠. 이 표를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이 표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곧잘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방식과 방법이 있는데 이 깊은 내용, 얘들 깊은 내용은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원가법에 대한 깊은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하는법 깊은 내용 아까 말했잖아요. 최근 13년 동안 딱 3번 냈다고. 근데 이 표는 잘 내요. 이 표는. 그러니까 이 표에서 이름 맞춰내는 걸 잘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냐면 여기다 이제 가로 넣게 준다고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는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이렇게 가로놓게 주면 여기다가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너스로 나온 거니까 맞춰주셔야 되지.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 이렇게 3개 있는데 왜 이렇게 3개로 나눠졌냐면 감정평가란 것은 어차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이것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야. 가액으로. 그럼 가액으로 표시하려면 이제 감정평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이 가격에 어차피 가치를 판단해서 가격을 나타내니까 가격에 접근하는 3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격에 접근하는 그것을 가격 삼면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첫 번째가 비용성입니다.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비용성의 사고는 이런 거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물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냐면 이 건물 건축할 때 건축비가 비용이 10억이 투입됐다면 10억이라고 하자. 그런 사고가 비용성의 사고. 이게 비용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비용성의 원리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원가 방식은 다시 2개로 나눠져요. 왜 2개로 나눠지냐면 감정평가는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경제적 가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경제적 가치는 이걸 내가 시장에서 팔았을 때 얼마 받을 것인가. 그걸 뭐라 하냐면 교환가치라고 그래. 교환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가액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액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이거 팔지 않고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데 그 사용료를 사용가치라고 하고 그 사용가치를 돈으로 표시하는 게 임대료라고. 임대료.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액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임대료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하고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한다. 그럼 원가법으로 가액을 구하면 이름을 적산가액, 적산법으로 임대료를 구하면 적산임대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적산가액을 구해라. 그럼 원가법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적산임대료를 구해라. 적산법을 적용하라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제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으로 감정평가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건물 건축할 때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수익성이 낮다면 그러면 낮게 평가해야 된다. 그게 수익성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의 사고는 가격이 접근할 때 수익에 입각해서 접근하자. 이게 수익성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성은 다분히 공급자 입장이라고, 만든 사람 입장이고, 수익성의 사고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 수요자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아무리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럼 가격은 낮게 해야 된다. 이게 수익성의 사고.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고, 수익 방식도 가액 관한 거, 임대료 관한 거 나눠진다. 가액 관한 것은 수익가능법, 임대료 관한 수익 분석법이라고 한다. 그럼 수익가능법으로 가액 가면 수익가액, 수익 분석법으로 임대료 가면 수익 임대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대립하고 있을 때 중간에서 이제 두 개를 결합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공급하고 수요를 결합한 게 있다고. 그럼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 그걸 시장성의 사고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투입됐다.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 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둘이 싸우지 말고 그럼 두 개를 결합해서 수요와 공급. 여기 이제 수요잖아요. 이 공급이고 수요와 공급을 결합해서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 그럼 얘가 비용이 1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20억이 거래된다면 20억이라 하자. 그걸 시장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가격 삼면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시장성의 원리에서 방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걸 비교 방식이라고 그래요. 왜 비교 방식이라고 하냐면 이 부동산과 아주 흡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20억이 거래된다면 얘도 얼마 한다? 20억. 두 개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 이름 부른 거라고. 그 비교 방식에서 가액 관한 게 있고 임대료 관한 게 있는데 가액 관한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관한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을 한다고. 이 두 가지만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토지가액 구하는 것을 비교 방식에 하나 집어넣어준다고. 그 토지가격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한다고.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뭘 구하는 겁니까? 토지가액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액을 구하면 그것은 토지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비교 방식에서는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 포함돼서. 그래서 물어봤다고 이렇게. 뭘 물어봤냐면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에다 집어넣고 짓고 나서 그 다음 연도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비교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비교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보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 토지의 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 가액 구하는 거, 토지 가액 구하는 거 빼고 토지 가액 구하는 거 빼고 가액 구하는 거 몇 개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됐죠? 그럼 토지 가격은 빼버리고 가액 구하는 게 세 개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가액 구하는 것은 토지 가격 빼고 가액 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요거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깊은 내용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요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가로넣기 한번 해보게요. 자, 가격 삼면성에서 여기 원가 방식은 무슨 성입니까? 비용성. 용성. 그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뭐라 한다? 적산가액.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들어갈 게 비교 방식.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거래사례 비교로 가액 구하면 비중 가액. 임대료 구하면 비준 임대료.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면 수익 가액. 수익 분석법은 수익 임대료. 됐죠? 여러분 목이 이제 아이고 제 짐을 들었다 이제. 제 짐을 들었죠. 이제 여러분 목이니까 나중에 그래. 해드렸잖아요. 내가 그래야지. 자, 그럼 이제 이 감정평가 방식과 방법이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름을 알았으면 요거 하나씩 이제 공부하는 건데 시험은 주로 가액 구하는 거 나오는 거야. 가액.
그러니까 적산법이라든지 임대사료 비율법이라든지 수익분석법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가액과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원가법, 거래사료 비율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요. 여기 가액 산정하는 방법과 임대료 산정 방법을 구별해 봅시다. 이거는 필기노트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있는 거고 뭐 굳이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안 써도. 가액 산정하는 방법, 원가법, 거래사료 비율법, 수익환원법,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적산법, 임대사료 비율법, 수익분석법.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 이제 필기노트 있는 거 시상가액, 시상임대료의 조정이라는 거. 이거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 3년에 한 번꼴로. 아까 그 표 있었죠? 표. 이 표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 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이런 표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이 감정평가 3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다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것도 물어본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두고 있다.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시상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상가격 조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평가할 겁니다. 자, 질문.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요? 그렇죠. 원가법은 비용성이 사고라고. 원가법은 비용. 투입된 비용만큼 가격으로 만들자. 이게 원가법이야. 그럼 토지는 원칙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못 만들죠. 그럼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원가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모든 토지는 원가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게 쟁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토지는 원가법이 안 되니까 이 건물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이 건물 토지 말고 건물을 평가할 때 방법은 세 가지,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원가법, 거래사료 비율법, 수익환원법.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건물을 지금부터 이제 평가할 거예요.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원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원가법. 그럼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적산가액. 이 적산가액이 10억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거래사료 비교법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럼 거래사료 비교법으로 평가해서 가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비준가액이라고 불러요. 비준가액이 8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있었네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해서 이걸 수익가액이라고 하는데 수익가액이 만약에 12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 평가할 때 각각의 방법, 원가법, 거래사료 비율법, 수익환원법으로 지금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0억, 8억, 1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얼마일까요? 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얼마요? 생각하지 마. 대답하지 마. 대답 안 해요. 정답이야. 대답하면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 그게 알 수 없다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야 돼. 왜 알 수 없냐면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했는데 금액이 다 달라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만약에 이 세 가지 방법을 평가했는데 전부 다 10억이 나왔대요. 전부 다 10억. 그러면 감정평가는 얼마일까?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다 똑같으면 그냥 감정평가는 10억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다 달라지네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이제 지금 또 이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시산가액이라고 불러. 시산가액. 그러니까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 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표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가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데 이게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을 뭐라고 한다? 시상가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시상가액. 그러면 적산법으로 임대를 구하고 임대사업법으로 임대를 구하고 수익분석법으로 임대를 구했는데 적산임대료, 비준임대료, 수익임대료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시산임대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제요. 다시 이제 원상 들어와서 이걸 평가하는데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가격이 이렇게 똑같다면 시상가격이 다 똑같으니까 평가액이 10억이 딱 되는데 이렇게 시상가격이 달라지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상가격을 조정한다고 한다고. 이걸 시상가격의 조정이라고 한다고. 시상가격 조정. 그럼 시상가격의 조정은 뭔데요? 시상가격 조정은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다 다르다. 그래서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 시상가액이 뭐냐고 물어봐요. 시상가액이. 그럼 시상가액이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입니까?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다. 각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상가액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격이 다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면이 뭘까? 가격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가격 삼면성으로 구한 세 가지 가격이 똑같다. 이걸 삼면 등가에 올리라고 해요. 삼면 등가. 지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빨간 걸 쓴 거지. 이런 경우를 삼면 등가. 필기노트는 없는 거예요. 삼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삼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을 하면 시상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렇게 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그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시상가액이 다 똑같지 않다. 삼면 등가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상가액을 조정해야 된다. 그럼 시상가액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이 말이 한 2번인가 3번인가 답이 돼요. 그럼 시상가액 조정할 때 단순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단순 생략하고 그냥 산술 평균 그러거든. 그럼 산술 평균이 뭐냐면 요 3개를 더해봐요. 3개를 더하면 30억이라고. 요걸 3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10억이죠. 이렇게 한 것을 단순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이야. 수익성 부동산. 그럼 수익성 부동산이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 같아요? 수익 환원법이 된다고. 수익 환원법.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상가격을 조정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시상가격을 조정하는데 단순 산술 평균 하지 말고 가중치를 주라는 소리야. 가중치. 그 가중치를 주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다 비중을 많이 두라는 소리야. 비중을. 그걸 가중치를 준다고 한다고. 그래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요 적산가액, 가격, 비중가액, 수익가액 중에서 이게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가중치를 어디에다 가장 많이 둬야 돼요? 그렇죠. 수익가액에다가. 수익가액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볼게요. 시상가액이라는 것은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시상가액이라 하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여 완전히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격이 다 다르더라. 다 같은 것을 삼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 하고 그러면 시상가격 조정이 할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삼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상가격이 뭐 한다? 조정해야 된다. 시상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되지 않고 뭐 한다? 가중평균한다. 시험에서 가중평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둘 중 하나가 나와도 옳은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상가격을 조정하라는 것을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다는 거야. 정하고 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시상가격을 조정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끝난 거야. 이론적으로 끝나고 이걸 주면서 실제 이제 계산 문제를 물어본다고. 이제 한번 시상가격을 조정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는 계산 문제 두드러기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시상가격 조정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그냥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줬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줍니다. 가중치를 주는데 만약에 적산가액에다가 30% 가중치를 준다. 비중가액에다가 20% 준다. 그럼 수익환원법에는 수익가액은 50% 주겠다는 소리죠. 이 자료를 다 준다고요. 그럼 주면 10억에 대한 30%만 반영하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곱해서 더한다. 이걸 가중평균한다고 그래. 가중평균. 부동산의 개론에서 이제 계산 문제 3월 달부터 수업에서는 필기노트에 있는 계산 문제를 다 풀어본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 개론에서 이렇게 가중평균한 게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걸 가중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억에다 30% 얼마입니까? 3억. 여기는 8억에다 20% 얼마입니까? 8억에다 20%요. 1억 6천. 계산이 안 되나요? 1억 6천. 자, 그럼 여기는요. 6억. 세 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세 개를. 그러면 10억. 10억 6천. 이렇게 해서 평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평가액. 예. 자, 시상가액 조정합시다. 시상가액 조정은 시상가액이라는 것은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시상가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액이 다 똑같지 않다. 즉 삼면 등가율과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상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시상가격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다.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30회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상가격 조정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다고.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떻게 해라? 산술평균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해라? 가중평균해라. 가중치를 부여해라. 됐습니까? 예, 됐네요. 자, 이제 지문 보자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문.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2번 이제 여기에 2, 3, 4가 감정평가 규칙 제11조에 나온 내용이야. 11조. 그러면 이건 이제 29회 때 이렇게 박스를 준 거라고. 이때 박스를 주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여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법 등 무슨성의 원리? 비용성. 기억은 비용성. 자, 비교 방식은 세 가지겠다 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하나 집어넣어줬잖아요. 그거 뭐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 디귿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인데 그 네 개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그럼 2번 비용성 옳은 말, 3번 공시지가 기준법 옳은 말, 4번 수익 방식 옳은 말. 됐나요? 예. 그다음에 5번하고 6번이 이제 시상가액이네요. 5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OX 5.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6번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OX X. 가중치를 둬라. 가중평균해라. 됐어요. 이제 큰 틀에서 감정평가 3방식의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면 가액 관한 거,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그래서 이제 원가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가법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복잡해요. 이제 보자고요. 뭘 복잡한가? 그럼 원가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사례비교법. 이제 거래사례비교법도 제가 전부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 끝까지 끝났다고 하면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물건별 평가 방법이 나온다고. 순서를 바꿔서 이것부터 할까요? 이것부터. 그러니까 원가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한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별 평가는 이제 필기노트 125쪽이 있는데 이 물건별 평가는 이런 겁니다. 토지라는 물건은, 가솔이라는 물건은, 자동차라는 물건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상장 주식, 뭐 동산 이런 물건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딱 정해졌다고.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이 건물 평가할 겁니다.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데 가액을 산정할까? 가액. 그럼 가액을 산정하는데 방법은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이 건물을 평가할 때.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할 때는 토지 원칙적으로는 원가법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원가법도 되죠.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원가법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겠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도 있겠죠. 또 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겠지.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도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이 건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가액을 산정할 때는 원가법을 할 수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수도 있고 수익환원법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어떻게 해라 딱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조부터 해서 쭉 이어서 토지라는 물건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라. 건물이란 물건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한 3년에 한 번꼴로 2년에 한 번꼴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틀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어차피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 힘들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원가법도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되고 수익환원법 되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정해놨어요. 무슨 방법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 원가법은 원가가 있는 물건, 즉 만들어내는 물건, 비용이 있는 물건을 평가할 때 쓰는 게 원가법이라고. 그럼 건물은 만듭니까? 원래부터 있었어요. 만들어내잖아요. 건물은 원가가 있죠. 그래서 건물을 평가할 때 무슨 법에 가장 적절할까? 원가법.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 16조를 보면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하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걸 우리는 이제 물건별 평가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보면 자동차를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타이틀은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 방법인데, 근데 우리 이제 감정평가 규칙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거 쭉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고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세요. 자동차도 거래사례 비교법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한 것을 제가 다 쭉 모아본 거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추적인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하는 게 가장 많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이제 보자고요. 이거 좀 이따 보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그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 그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뭐가 원가법으로 평가하냐면 만들어내는 물건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법의 적용 대상은 여기 있습니다.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여기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한다? 원가법으로. 필기노트는 저 뒤쪽 넘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울 필요 없이 원가법 만들어내는 물건 125쪽입니다. 필기노트 125쪽. 가운데쯤에 원가법 적용 대상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소경, 목림 써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건. 그럼 이제 소경, 목림이 뭔가 도대체 이 소경, 목림이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 어린 나무를 소경, 목림이라고 그래요. 어린 나무. 그럼 이 소경, 목림은 왜 원가법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3월이고 4월 되면 그러면 이제 나무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실나무 하나를 이제 샀어요. 한 주에 10,000원 주고 그래서 심었어요. 그럼 1년 동안 이 매실나무에다가 퇴비 주고 그다음에 거름 주고 뭐 비료 주고 해서 비용이 20,000원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럼 매실나무 올해 심었는데 내년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 나무예요. 그러면 올해 10,000원 주고 사서 1년 동안 퇴비 뭐 거름까지 해서 비료까지 해서 20,000원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30,000원이 들어갔죠. 30,000원. 그럼 어린 나무는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소경, 목림처럼 어린 나무는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물건, 건물,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다음에 소경, 목림 이렇게 하면 됐죠.
그 만들어내는 물건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자동차. 그럼 자동차는 만들어내는 물건인데 자동차는 원가법을 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왜? 자동차는 거래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놈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제 26회 때인가 이렇게 냈어요. 시험에 뭐라고 했냐면 감정평가가는 규칙상 자동차의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 평가 방법은 다르다. OX? O.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선박, 항공기는 뭡니까? 원가법. 원가법. 됐어요. 그럼 만들어내는 물건은 원가법이다. 그다음에 소경목림은 원가법이다. 자, 그다음에 수익하는법 적용됐다. 수익하는법은 권리, 영어권 등 권리하면 돼요. 이 뒤에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하는법은 영어권 등 권리. 근데 이 영어권 등 권리를 무형자산이라고. 무형자산. 무형자산. 그러니까 무형자산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냥 무형자산 안 나오고 영어권, 특허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권리가 나오면 뭡니까? 수익환원법이야. 자, 그다음에 강업재단 의의로 요즘 잘 나옵니다. 강업재단은 강산에 가면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 그 재산의 단체예요. 그럼 강산 가면 토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있겠지. 이렇게 건물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고. 기계, 요 기계, 요 묶어서 강업재단이라고 그래. 그럼 이 강업재단을 평가할 때 뭔다? 수익환원법. 어차피 강물을 채취하면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수익환원법. 그럼 수익환원법의 적용 대상은 권리, 그다음에 강업재단, 그다음에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장재단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수익. 계속적인 수익이 나온대. 그럼 계속적인 수익이 나온다면 무슨 법을 한다? 수익환원법.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의 적용 대상, 그다음에 원가법의 적용 대상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의 적용 대상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원가법, 수익환원법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평가 방법, 산림의 평가 방법, 임대료의 평가 방법 쭉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5권 이렇게 나오고 강호권 나오는데, 자, 여기 봅시다. 임대료의 평가 방법. 요거요. 이 건물 임대료를 평가한다고요? 그럼 이 건물 임대료를 평가한다면 임대료의 평가 방법은 세 가지가 주어졌었잖아요.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적산법. 두 번째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세 번째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요 임대료 평가는 뭐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임대료 평가는 뭐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 산림,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기타 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다 끝내버리면 좋겠지만 멈추고 좀 쉬었다가 여기서 나가도록 할게요. 거래사례 비교법부터 됐습니까? 예, 쉬었답니다.